자, 물어보자. 소설이 뭐야? 긴 거요. 맞아. 소설. 맞아. 허구정 맞아. 소설에 무조건 있는 건 뭐야? 인물. 그 다음 뭐야? 그렇지. 맞았어. 인물과 뭐를 활용하여? 사건을 이용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소설이다. 알겠지? 이게 소설이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겠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뭐라고 부르겠는데? 주제의식이라고 부르겠지. 주제의식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 다양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인물을 쓰고 거기에 맞는 뭐? 사건을 갖다 쓰겠지. 우리는 문학의 본질, 이걸 뭐라고 부르자고 얘기를 한 거야? 형상화지. 그렇지. 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주제의식. 자, 예를 들어서 40대 중년의 삶. 그럼 주인공 누군데? 홍보. 된 여기까지. 진짜야. 한 2년만, 1년만 있으면 40대 후반이네. 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40대 중반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어. 그럼 사건은 뭔데? 그 40대 중년의 쓸쓸한 삶. 알겠지? 그럼 공간적 배경이 어디 나오겠어? 화장실. 집에서. 제일 편하지. 됐니? 아버지 핸드폰 들고. 된 여기까지.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나와야 돼? 자식들이 학교 마치고 왔는데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계신데 방문 닫고 팡! 알겠니? 그렇지. 그리고 언제만 카톡해? 아빠 용돈 좀. 요때. 이런 사건들을 쫙 나열해서 보여줘. 40대 중년의 고독한 삶의 모습이. 그리고 가끔씩 사무실에 남아있다가 뭐래? 친구들한테 잘 지내니? 그렇게 보내면 아무 답장이 없는. 된 여기까지. 난 어차피 보내진 않으니까. 된 여기까지 요런 삶의 모습을 통해 읽어내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방식 중에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국어를 공부했던 방식은 이거부터 적고 시작하지. 그런데 수능에서 요구되는 능력은 이거 적어주고 시작. 위에 적혀있나? 다음 글을 읽고 무릎에 답하시오. 주제. 적어놓고 시작하나? 아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내는 독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을 같이 못해. 이해된 여기까지. 누가 이해됐나? 이렇게 하면 돼. 됐어?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구성된 한 2판 정도 적을 거거든? 2판에서 3판 정도 적을 거니까 알아서 분배해서. 너무 작게 적을 필요는 없다. 알겠지? 한 2판 정도. 자, 그럼 해보자. 그럼 인물 중에 제일 중요한 인물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주인공이지. 그렇지. 됐니? 그리고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 그냥 나머지. 이해됐니? 선생님, 주변 인물이라. 그래. 하자. 주변 인물. 됐니? 주변 인물. 그럼 주인공을 전문용어로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는데? 중심 인물.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자, 그러면 선생님, 주변 인물은 어떻게 하나요? 나는 있잖아. 일단 현대소설은 주인공 말고는 나머지는 딱히 안 중요하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리고 주인공이 꼭 한 명이라는 보장이 없다. 이해된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주인공이야. 그럼 얘도 주인공이고 얘도 주인공이야. 알겠니? 꼭 원샷 받으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된다. 이해됐니? 그러니까 주변 인물은 주인공과의 관계로 파악한다, 나는. 나 친구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친구다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됐니? 그리고 현대소설은 솔직하게 얘기해줄게. 관계가 딱히 안 중요하다. 알겠니? 그러면 이제 왜냐면 솔직히 장상태하고 민도식은 무슨 관계인데? 너 거기 예습 해왔잖아. 장상태하고 민도식 무슨 관계인데? 그냥 회사 동료. 이게 다야.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물어. 걱정하지 마. 그럼 시험 문제에서 물을 수 있는 관계가 뚜렷하게 설정돼야 되겠지.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면 주변 인물 중에 관계가 뚜렷하게 설정되는 관계가 뭐가 있는데? 그렇지. 외적 갈등 중에 인물과 뭐의 갈등이야? 인물 간의 갈등이지. 됐니? 이게 외적 갈등이지. 시험 문제에 나오는 시험 문제라는 미안. 지문에서 읽을 수 있는 외적 갈등은 이 케이스밖에 없다. 너희 그래서 외적 갈등 이런 거 배웠지? 인물과 사회 갈등,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 세계의 갈등? 보기에서 깔아준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알겠니? 네가 읽으면서 이건 세계와의 갈등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이거나 읽어라.
됐죠? 여기까지 무조건 읽어내야 된다. 자, 그럼 이거를 저기 나중에 고전소설 들어가면 고전소설에서 또다시 설명해 줄게. 고전소설 시가 배워봐서 알겠지만 진짜 클리셰의 끝판왕이지. 소설도 클리셰의 끝판왕이다. 된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전소설은 이 오늘 한 거에 대해서 범위를 확 좁히면 돼. 이해된 여기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전소설에서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이 나오지. 이게 외적 갈등인데 외적 갈등의 케이스는 크게 고전소설은 두 가지밖에 없지. 뭐 아니 뭐야. 가정소설이다. 작년 수능이 나왔다. 정은선전에. 가정소설이야. 그럼 뭘까? 모함하지. 됐니? 그래서 모함을 받고 쫓겨나지. 너 과정을 세보지 않았나? 됐니? 그리고 군담소설이면 보통 뭐를 일으켜? 반란을 일으키지. 그렇지. 됐니? 반란. 보통 요 두 케이스밖에 없다. 뭔 말인지 이해했니? 요렇게. 됐지? 요렇게. 그렇게 해서 외적 갈등이 설정. 됐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이제 현대 고전도 마찬가지. 현대 고전소설은 같은 편인 경우. 너 많이 봤지? 너가 봤지? 사시남전기에. 주인공 아들내미가 버림받지? 맞아, 안 맞아? 근데 그 아들을 대신 키워주지. 어떤 아이가 떠내려가길래 우리가 대신 키웠습니다. 이나야! 맞지? 봤지? 그렇지. 그러니까 같은 편은 크게 셋밖에 없다. 주인공이 위기에 빠지면 뭐가 튀어나오대? 내가 도와줄게. 뭐가 나와? 조력자. 이해됐니? 그리고 주인공이 어디 굴에 이런 데 빠져. 김원전에서 나왔었는데 빠져. 그럼 뭐 해줘? 구출해주지. 그렇지. 구출자. 된 여기까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버림받아. 그러면 꼭 승상이 길러준다. 알겠니? 양육자. 네. 그런데 이렇게 세 개로 디테일하게 말할 필요 없고, 쌤이 이렇게 세 개 적은 이유는 잘난 척 하려고. 그냥 조력자만 알면 된다. 그치. 조력자로 퉁치라고, 그냥. 된 여기까지. 조력자로 퉁치면 된다. 맨날 승상, 저기 있잖아. 그리고 너희 승상 많이 나오는데, 승상은 어디에 관직이야? 중국의 관직이지. 우리나라는 승상이라는 게 없다. 우리나라는 뭐야? 정승이라는 거 있지. 그러니까 영의정. 그러니까 승상은 전부 중국의 관직을 얘기해. 어차피 시공간적 배경은 한국 아니면 뭔데? 중국이야. 그나마 시공간적 배경 제일 넓은 작품이 뭔데? 수능에 2번 출제됐다. 수능에 2번 나왔어. 최척전이지. 됐니? 최척전은 동남아시아 올로케다. 일본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뭐 갔다가 정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그냥 배경이 전부 한국 아니면 중국. 그리고 이따 가자. 어쨌든 인물이 이렇게 돼 있다. 됐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인물에 대한 뭐를 제시해야 돼? 우리는 인물에 뭐를 제시해야 되는데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야 된다. 네, 성격을 제시해. 여기서 성격은 내 말 잘 들어. 착하다, 못됐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다 잡아내야 된다. 이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어? 두 가지로 할 수 있다. 직접 제시가 있고 그 다음 직접 있으면 무조건 뭐 있어야 돼? 그렇지. 이렇게 있다. 두 가지. 직접은 쉽다. 너 많이 봤을 거야. 고전소설에서. 그는 악독하고 무도하여. 그래. 끝난 거야. 쓰레기란 얘기다. 실제로 내보고 시험 칠 때 정리하라고 하잖아. 쓰레기. 이렇게 정리해. 얘된 여기까지. 당연히 나쁜 짓 하겠지. 모함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클리셰 끝판왕이야. 됐니? 그러니까 직접 제시가. 이거는 당연히 누가 해주겠어? 서술자가 해주겠지. 그리고 성격을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나? 당연히 알 수 있지. 뭐를 통해?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알겠니? 이런 것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너희 분석지 보면 항상 뭐라고 적혀있대? 행위가 나타나면 내면을 읽어내라. 그렇지. 그걸 읽어내는 거야. 네, 내가 이거 한 대로 분석지가 적혀있다. 정말로. 이걸 읽어내는 거야. 네, 예를 들어 간단하다. 잘 봐. 부정적 인물을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는 쓰레기였다. 이렇게 말하면 돼. 예를 들어서 봐봐. 홍보는 쓰레기였다. 이렇게 말하면 돼. 근데 만약에 홍보는 지나가는 할머니의 등을 발로 찼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행위가 나타나. 그럼 니는 그 안에서 뭐를 읽어내야 돼? 쓰레기구나. 이걸 읽어내는 거야. 엄마지 이해했나? 여기까지 됐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읽어내면 돼. 여기까지 이게 성격 제시다. 여기서 말하는 진짜 너희 선택지에서 말하는 인물의 성격은 착하다 못됐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인물의 특성을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게 반드시 주어져 있으면 읽어내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 인물의 특성 중에 하나 또 묘사를 통해 드러내. 여기까지. 그 묘사 중에 제일 많은 게 외양묘사. 됐니? 그 외양묘사하면 그 인물의 특성을 읽어내. 작년 간민가 해봤잖아.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그렇지. 가난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 그게 인물의 특성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걸 읽어내. 맞나? 자,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인물 했지. 인물 캐스팅 다 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아까 인물과 뭐를 이용하여라고 그래서. 그럼 이제 뭐 만들어야 되는데? 사건. 사건은 간단하다. 인물이 처한 상황을 말하는. 됐니? 태훈아, 추우면 문 닫아라. 응. 아, 그럼 됐다. 자, 그 다음에 인물이 처한 상황. 됐니? 어. 자, 그 다음에 태훈아, 네 이름이 이제 유튜브에 나올 거야.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여기 줄거리 봐봐. 아니, 65페이지에 줄거리 봐봐, 줄거리. 줄거리 보면 사건이 뭔데? 제복 착용을 확대하는, 그렇지, 사건이야. 이게 인물이 처한 상황. 막 빵빵 터지고 이런 게 아니다. 인물은 처한 상황이 사건인 거야. 됐니? 여기까지, 요게 사건이다. 요거 반드시 잡혀야 된다. 무조건 도식대로 읽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처한 상황이지. 자, 그럼 됐어. 인물 나왔지. 사건 나왔어. 그럼 무조건 따라 나와야 돼. 뭐 나와야 돼? 아니, 진짜 소설이 이렇게 써져 있어. 홍보는 지나가다 똥을 밟았다. 그 다음 뭐 나오대? 홍보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뭐가 나와야 돼? 내면. 소설이 이렇게 써져 있다고, 전부. 됐니? 심리 태도. 이렇게 써져 있다고, 실제로 소설이. 됐니? 봐봐. 홍보는 길을 걸어갔다. 똥을 밟았다. 사건. 그는 홍보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내면. 그럼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홍보는 길을 걸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걸었다. 똥을 밟았다. 아이씨. 내면. 된 여기까지. 그렇지. 그래서 내면을 읽어내는 거. 이해된 여기까지. 이해됐니? 내면을 제시하는 방법도 두 가지야. 당연하지. 직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고 뭐를 얘기할 수 있어?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 당연한 거지. 직접적으로 제시하면 그냥 뭐 해주면 돼? 서술자가 대놓고 얘기해주면 되지. 서술로. 됐니? 근데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 행위 또는 발화를 제시하면 돼. 그래서 내가 맨날 대화 나오면 내면을 읽어내라 이렇게 적는 거야. 발화 나오면 당연히 내면을 읽어야지. 이 발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발화를 통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고. 그 의도가 내면인 거야. 그래서 맨날 의도를 읽어내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간단해. 시험 문제는 있잖아. 발화에 박스 돼 있지. 그럼 선택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대?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작성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소설을 빨리 푸느냐? 간단하다. 시킨 대로 풀어. 시킨 대로 해석해. 발화를 보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내면이 뭐냐고. 그게 머릿속에 읽혀야 돼. 그래야 선지에 그게 작성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로 작성되는 건데 이게 문제로 작성되는 거야. 선택지로 작성이 되는 거라고. 됐니? 여기까지. 그래야 빨리 풀어. 됐니? 근데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글자 그대로 읽고 있는데 어떻게 빨리 풀어? 그럼 문제 볼 때 또다시 풀잖아.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읽는 도식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왜 분석지가 이렇게 써져 있는지를 설명해 주겠다고. 됐니? 그러니까 그 내면을 발화의 의도를 읽어내. 아, 맞잖아. 예를 들어서 네가 대학을 갔어. 혹여나 동해 네가 대학을 갔다. 혹여나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긴다 치자. 여기까지 아니야. 생긴다 치자. 생기면 예를 들어서 네가 그 졸업 선물로 작은아버지가 아디다스 삼성 추리닝 한 벌을 사주셨단 말이야.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일주일 내내 여자친구 만나는데 입고 갔다. 맞지? 상황 잘 들어요. 사건 일주일 내내 입고 갔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자기 이거 진짜 좋아하나 봐. 밑줄을 딱 쳐놨겠지. 이해된 여기까지 그 의도를 읽어내는 게 선지에 적혀 있다고. 알겠니? 그렇지. 옷을 갈아입었으면 하는 의도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된 여기까지. 요게 네가 머리를 써야 되는 거니? 자, 그 다음에 됐지. 여기까지 일단 됐다. 우리는 이걸 퉁쳐서 뭐라고 부르자고 약속한 거야? 장면이라고 부르. 됐니? 소설의 최소 단위는 뭐라고? 장면이다. 이걸 장면이라고 부르.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나의 장면에는 하나의 사건이 있다. 여기까지. 장면 바뀌어도 보통 하나밖에 없어. 네. 자, 그럼 우리 장면 나누는 거. 현대소설은 보통 어디서 나뉘디? 중략에서 나뉜다. 근데 무조건 중략이요. 하지 말고. 그럼 선생님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 장면을 나누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만족되면 나눈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알아. 시공간의 이동이다. 됐니?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야. 됐니? 새로운 인물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고, 딱 보면 알아. 자, 봐. 중량 밑에 봐.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 시공간 바뀌었지? 됐니? 여기까지. 뭐가 이해됐니? 딱 바뀌잖아. 됐니?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실제 소설은 다 이렇게 써져 있어. 됐나?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고전은 조금만 좁히자. 고전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고전은, 맞지? 장면이 바뀐다는 표지를 주지. 3개. 뭔데? 각설, 그 다음 사설, 그 다음 화설이지. 그렇지. 그래서 고전은 각설, 차설, 문단 앞에 화설 딱 나오는 순간 장면 바꿔야 돼. 됐니? 그리고 하나 팁을 더 줄게. 고전에서 장면은 바뀌진 않지만 인물의 초점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그건 앞에 보통 깔아줘. 뭘까? 이때. 됐니? 그래서 고전에서 가서 오늘 주간지 할 때부터 이때 찾아봐. 딱 하면 인물의 초점이 바뀌어. 여기까지. 이때. 요게 소설을 정리하는 관이다. 얘는 여기까지. 그 다음 하나 더.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네가 반드시 판별해야 될 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반드시 판별해야 돼. 얘는 여기까지. 그래서 인물하고 더 중요한 거 나는 그의 인물 관계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인물하고 인물 관계는 무조건 판단돼야 된다. 근데 특히 외적 갈등 나왔는데 판단 안 했다. 진짜 완전 똥으로 읽은 거야.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등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더 붙이자. 여기까지. 갈등은 외적 갈등도 있지만 갈등에서 하나만 더 붙일게. 갈등은 외적 갈등도 있죠. 무슨 갈등도 있어? 내적 갈등도 있지. 그렇지. 내적 갈등. 근데 이거는 인물의 갈등인 거지. 그래서 내적 갈등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다. 그냥 한 개로 말해도 돼. 한 개로 말해도 돼. 어떤 선택의 문제거나. 알겠니? 아니면 어떤 고민과 고뇌가 있다. 알겠니? 이러면 내적 갈등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 근데 보통은 1번을 내적 갈등이라고 얘기한다. 이 지문 좋다. 알겠니? 중략 이유 거 다 묶어. 잘 기억해도 케이스를 기억해.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65페이지 중략 이후에 요게 내적 갈등이다. 잘 봐도. 예, 알겠지? 케이스를 잘 봐도 이게 내적 갈등이야. 됐니? 나는 진짜 케이스를 익히는 거야. 이게 내적 갈등이야. 끝까지. 끝나 여기까지. 딱 읽어봐도 내적 갈등이잖아. 아, 어쩌지? 갈까? 말까? 입을까? 말까? 입을까? 말까? 내적 갈등이잖아. 이런 게 내적 갈등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됐니? 끝나? 자, 그 다음 다음 봐.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장면을 만들었어. 그럼 이제 이걸 뭐 해야 돼? 써야지. 우리는 쓰는 사람. 시는 뭐라 그래? 화자. 소설은 뭐라 그래? 서술자. 됐죠? 여기까지. 소설을 쓰는 방식은 크게는 두 개밖에 없지. 아니, 첫 줄 봐봐. 땡땡? 이걸 뭐라 그래? 대화. 그 밑에 걸 뭐라 그래? 민도식이 나서 이걸 뭐라 그래? 서술. 이 서술을 적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됐니? 소설을 적는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 됐니? 자, 그래서 서술자. 서술자의 위치. 정확하게 영어로 뷰 포인트라 그러지. 이걸 뭐라 그래? 시점.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 서술자의 위치. 간단하다. 지문 어디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지문 밖에 있느냐? 자, 그럼 간단하지. 지문 안에 있다는 건 서술자이면서 뭐라는 얘긴데? 서술자이면서 뭐라는 얘긴데?
등장인물이란 얘기가 맞았어. 됐나? 그런데 지문 밖에 있다는 건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됐지? 그래서 우리는 지문 안에 있는 서술자를 몇 인칭이라고 부르자고 얘기한 건데. 1인칭. 이건 몇 인칭이라고 부르자고 한 거야? 3인칭. 여기서 범위를 좁히자. 어차피 현대소설에서 잘 들어. 관찰자 시점은 고민할 필요 없다. 알겠니? 나오면 그때 하면 돼. 그러니까 어쨌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대부분의 1인칭은 무슨 시점인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야. 됐지? 그리고 3인칭은 시험 문제 나오는 시점은 전부 다 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맞아. 됐니?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시점 중에 제일 쉬운 게 소수상 특징이 이거지. 지문 밖의 서술자가 나온 순간 몇 인칭이라는 얘긴데? 3인칭이야.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실제 선택지에서 저 용어 쓰니 안 쓰니? 안 쓴다. 그냥 풀어서 해놨어. 그래서 내가 풀어서 한 거야. 알겠니? 너희 실제로 가서 기초 찾아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말을 쓰는가? 안 쓴다. 알겠니? 풀어서 이해해, 제발. 됐어? 그러니까 결국 생각을 해보자. 아니, 우리 생각이란 걸 해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내가 서술자이면서 내가 주인공이야. 그럼 내가 내 얘기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대화가 많겠어? 서술이 많겠어? 당연히 서술이 많겠지. 됐니? 아니, 당연히 내가 내 얘기하니까 그냥 내 얘기만 계속 하면 되는 거지. 됐니? 서술을 적는 애가 서술자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자가 많지. 서술이 많지. 이해했니? 여기까지 이해됐니?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일반적으로 서술이 많다. 너희 있잖아. 착각하지 마. 대화가 많으면 더 쉬울 것 같지. 안 그래? 서술이 많은 게 훨씬 쉬워. 이해됐니? 그래서 땡땡 많이 없으면 이러잖아. 아니라고. 서술 많은 게 훨씬 쉬워.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러면 읽기 전략도 달라져야 되겠다. 첫 줄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걸 바로 알았다. 그럼 니는 시험 문제에서 누구의 내면만 묻겠다는 건데. 나의 내면만 잡아내면. 그렇지. 당연한 거야.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는 뭐만 물을 거니까? 아니, 시험 문제에서 뭐만 물을 거니까? 나의 내면만 물을 거야. 누가 이해됐나? 이해됐니? 자, 고전소설은, 운영전, 연려함양박시전, 요런 작품들 제외하고 싹 다 99% 시점이 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가 많아? 서술자의 개입이 많지. 자,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건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가능하나? 1인칭에서 가능해? 서술자의 개입이란 말 자체가 서술자가 지문 밖에서 지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 말고는 불가능하다. 이해된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됐니? 실제로 개념어 중에 고전소설에서 가장 빡센 건 아닌데 가장 나온 개념어 중에 정확하게 쓴 용어가 편집자적 논평이지. 편집자적 논평은 대놓고 나옵니다. 그 용어를 대놓고 쓴다고. 된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 분석지나 보면 너희 분석지 책 보면 내가 옆에 서술자 개입 빨간 글씨로 지문 안에다가 그냥 적어놨지. 익혀. 알겠니? 그 문장을 익히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저기 있잖아. 난 진짜 그런 생각한다. 3학년 2학기쯤 돼서 쌤 이거 서술자 개입인가요? 라고 고민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남들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돼. 어쨌든 간에. 알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거가 똑같아. 고전시가 읽으면서 쌤 이거 설인가요? 이해됐니? 서술자 개입은 그냥 바로바로 잡혀야 돼. 알겠니? 그래서 맨날 서술자 개입하면 팁에다 적어놨다. 아니면 그 분석지 책 보면서 케이스를 익혀. 아 이런 게 서술자 개입이구나. 알겠니? 왜요? 너 과점을 해봐도 알겠지만 서술자 개입 나오게 되면 무조건 서술상 특징에서 선제 산화 묻듯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문에 바로 표시해 놓으라 그러는 거야. 그걸 말라 다시 찾으러 가는데 내가 수업할 때 그 얘기했지. 그 작품이 아니라 네가 최대한 지문을 빠르게 풀고 문제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서술자 개입을 미리 정리해 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냥 지문 읽어가면서. 왜? 어차피 물을 거거든. 그럼 이걸 말라 다시 찾아. 이런 시행착오를 미리 줄여주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됐지? 그러니까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할게. 전지적 작가 시점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읽어야 돼. 서술을 읽을 때 말이다. 서술을 읽을 때 이게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봐봐. 등장인물이 5이면 5명의 내면을 다 얘기하지.
그러니까 A, B, C, D, E 이 얘기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네가 첫 번째 읽을 때 뭐냐면 요게 인물의 내면인데 된 여기까지 이게 서술자 정확히 조금 치고 다시 하자. 요게 서술자의 시선으로 말하는 얘네니 아의 시선에서 말하는 서술자의 시선으로 인물의 내면을 말할 수 있다. 이걸 구분하는 걸 오늘 할 거야. 됐니? 근데 어떤 경우가 있대? 전적작가 시선.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그렇지. 됐니? 인물의 시선에서 내면을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구분해야 돼. 왜요? 겁나 많이 물어. 근데 여기까지 진짜 많이 물어. 이 문제 요새 완전 트렌드인 것 같아. 됐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9평이거든? 작년 9평 때도 출제됐잖아. 몇 번? 9번. 여기까지 이게 기출을 하는 이유야. 이거 작년에 1월 달에도 이 얘기 했어. 2월 달에도. 이렇게 나눠서 읽어야 돼. 근데 이게 올해 9평이거든. 그거 알지? 서술에 박스 돼 있으면 무조건 뭐 묻는다 그랬어. 서술상 특징이지. 이게 요새 현대소설의 트렌드라고. 그대로 반영한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읽어보면 그 A의 박스가 누구의 시선에서 설명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민도식의 시선으로 다른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됐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암기로 네가 이 작품의 지식을 외운다고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고. 그거랑 크게 관련 없어. 당연히 도움은 되지. 근데 그게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소설의 원리에 맞게, 소설의 기본적인 원리에 맞도록 네가 읽을 수 있는가의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야. 진짜 말 그대로. 그래서 기출을 하면서 그러한 케이스들을 다 따져봐야 되는 거야. 봐봐.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알겠지? 결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죽어도 늘지 않아. 왜? 어차피 이 지문 안 나오거든. 네가 뭘 익히든 안 나와. 솔직히 선생님 저는 그래서 모든 지문을 다 외울 건데요. 그 모든 지문을 다 외울 애가 이걸 못 읽겠나? 말도 안 되는 얘기. 됐니? 분명히 기출을 통해 그만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읽어. 안 읽으면 안 늘어. 알겠니? 이 단순한 원칙만 지켜주면 된다. 읽으면 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된다.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네. 됐나, 여기까지? 요렇게 보면 되겠다. 됐지? 요게 서술이다. 됐지? 이해됐니? 요렇게 하면 돼.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서술자의 시선을 읽을 때 인물의 내면일 때는 이게 누구의 내면인가는 당연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를 할 수 있어.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를 3인칭 제한적, 전지적 작가식 말가지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지만 잡아. 얘는 여기까지. 요것만 할 줄 알면 오늘 이걸 할 거야. 질문하면서. 얘는 여기까지 요렇게 하는. 자, 여기까지가 서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지. 서술하고 하는 게 더 있다 그랬지. 서술자가 하는 게 서술이고. 그 다음 한 게 더 있어. 뭐가 있어? 대화가 있지. 얘는 여기까지. 그럼 대화에서 네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생각은 뭔데? 발화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인지. 얘는 여기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인물 관계. 알겠니? 또는 발화자. 반드시 인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 고전소설 풀어봤을 때 대화에 박스 해놨지. 그러면 사람 이름 적어주디 안 적어주디? 안 적어주지. 어떻게 했어? 그냥 상대, 발화자가 타인의 상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 해석이 빠르냐 안 빠르냐의 차이다. 그러니까 너희하고 나는 그 차이밖에 없어. 그럼 니는요. 많이 해석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분명히 너희 보면 선지에 사람 이름 안 적어준다. 알겠니? 넘겨봐. 저기 몇 번이야? 15번 봐. 15번, 16번도 15번. 여기까지. 거기 15번에 보면, 아닌데. 몇 번 문제지? 그럼 다 적어주는데요. 적어주네, 여기는. 아니, 말하기 방식. 됐니? 거기 72페이지 15번 봐도 맞잖아. 1분에. 인물에 요런 식으로 써. 말하기 방식 보면 실제로 사람 이름을 별로 안 적어준다. 그냥
자신의, 상대의 이렇게 발화를 쓰거든. 그러니까 요걸 빨리빨리 바꿔.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 발화자를 저기 명확하게 인지하고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헷갈리는 거. 그래서 헷갈리는 걸 너희 분석지 책 보면 옆에 누가 말했는지 다 적어놨다. 여기까지. 너희 있잖아. 24년 수능 국어가 어려웠지. 그 어려운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 현대소설이었지. 현대소설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 때문이야? 대화의 발화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따 지문하면 사고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정말에 애들이 발화자가 누군지를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시간 써도 괜찮으니까 이거 명확하게 잡아.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두 번째서 대화에서 해야 될 일은 이 대화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뭐를 잡아내야 돼? 내면을 읽어내야 돼. 그치? 작년 6평 때도 그 고전의 말하기 방식 나오거든. 그것 때문에 애들 시간 다 쓴 거예요. 왜냐면 진짜 상대 간에 뭐 위로를 드러내고 있다. 타인의 뭐라고 있다. 이걸 파악을 못한 거야. 이게 누가 말한 거야. 얘는 여기까지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훈련밖에 방법이 없다. 진짜인가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근데 이건 뭐 특별한 능력이 없어서 가르친 건 다 가르쳤어. 이렇게 읽는 거라고. 이게 내가 여기까지. 그다음부터 구별하는 건 네 몫이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내면 된다. 인물관계, 발화자, 내면을 읽어내면 돼. 이게 대화다. 여기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선생님 한 개 더 있는데요. 맞아. 한 개 더 있지. 서술자가 하는 역할 중에 한 개 더 있다. 뭐가 있어? 묘사가 있지. 근데 묘사 세 개는 반드시 읽어내야 된다. 지문 읽어가면서 자동으로 알겠니? 자, 첫 번째가 무슨 묘사? 배경묘사. 배경묘사가 하는 기능 뭔지 아는 사람? 보통 배경묘사가 하는 기능. 인물의 작품의 뭐를 형성해? 분위기 맞았어. 그 다음에 보통 인물의 심리를 암시해주지. 그렇지, 보여주지. 근데 암시한다는 건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예를 들어서 내가 모쏠이야. 알겠니? 그래서 겨울에 이렇게 앉아 서 있어. 그의 주변에는 풀 하나 자라지 않았고 거센 바람만 불고 있다. 뭐를 드러내? 황폐한 내면을 드러내고. 뭔 말인지 이해된 여기까지. 아니 읽어내야 돼. 인물이 진짜야. 예를 들어서 모쏠 이렇게 나왔어.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야. 그의 주변에는 꽃 하나 자라지 않았으며 그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주변에는 꽃잎 다 떨어진 나뭇가지만 나부길 뿐이었다. 이렇게 나왔어. 이해된 여기까지. 그럼 뭘 보여주는 건데? 모쏠의 황폐한 고독한 내면을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선지가 나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된 여기까지. 이게 배경묘사 하는 기준. 무조건 읽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양묘사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물의 처지를 보여주는 거야. 인물의 상황을 보여주거나 인물의 상태를 보여주거나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거나. 이해된 여기까지. 그래서 너희 과정으로서 흥보전 해봤지. 흥보전에 외양묘사 봤지. 놀보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놓지. 왜? 부정적 인물인 걸 보여주려고. 됐니? 간단하다. 됐니? 여기까지. 누가 생각나네. 이거 누가 보냈었는데. 설날에. 저 있네. 설날에. 그 민속놀이 TV에서 흥보전 한다고 내한테 그거 캡처해가지고. 참 열정적이다. 됐니? 자, 존경한다. 자, 그 다음.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심리묘사야. 이 심리묘사는 당연히 내면만 읽어내면 된다. 딱히 내면 심리하고 심리묘사가 차이가 없는데 심리묘사는 그냥 진짜 내면의 심리가 쫙 적혀 있어. 요 마지막 부분 같이 66페이지 이런 부분 같이. 된 여기까지. 누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써지는 방식을 이야기한다. 됐니? 누가 이해됐나?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렇게 쓰면 돼. 이제 서술자고 인물 갖고 다 했지? 이제 쓰기만 하면 다 썼어? 근데 이제 쓰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체계가 있어야 되지. 맞아, 안 맞아?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자고 얘기한 건데? 구성이라고 이야기해. 됐니? 시는 구성 방식 중에 시는 구성 방식이라고 안 하고 보통 뭐라 그래?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하지. 됐니?
그러니까 구성이라고 얘기해. 시의 전개 방식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뭐 알잖아. 수미상관 뭐 이딴 것들. 된 여기까지. 자, 소설에서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적으로 알겠지? 그냥 이렇게 나누자. 평면. 평면의 반대는 다 뭔데? 입체. 간단하게 할게. 평면 아닌 건 다 뭐라고? 그렇지. 됐니? 그럼 평면은 뭐라고? 순행. 나머지는 싹 다 뭐라고? 입체. 그래서 넘겨봐봐. 그래서 9번에 5번 선지 봐봐.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판단할 필요 없다고. 여기까지 평면 아닌 건 다 입체야. 순행 아닌 건 다 입체다. 그럼 도대체 입체는 뭐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렇게 보여줘야 돼? 여기까지. 그러니까 평면 아니면 다 입체야. 순행. 얘는 여기까지. 너희 그런 생각 안 해봤나? 고전소설이 줄거리가 많디, 현대소설이 줄거리가 많티. 고전소설이 줄거리가 많티, 현대소설이 많티. 고전이 많다. 왜요? 고전은 구성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뭐야? 일대기적 구성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구성이 뭔데? 순행이야. 그래서 고전은 구성을 딱히 묻지 않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것들을 고전할 때 압축해서 설명해 주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입체 중에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지?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역순행. 그걸 다른 말로 회상의 구성. 여기까지. 여기 있잖아. 역순행 읽을 때 내가 기준점 하나 얘기해 줄게. 역순행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너 과제문에서 해봤을 거야. 됐니? 너 과제문에서 해봤지?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서다. 거기 보면 현재는 그 애인을 만나는 장면이 현재지. 그리고 갑자기 전쟁 장면으로 싹 들어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현재가 인지가 되지 않으니까 사건이 헷갈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역순행은 현재를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 근데 좀 있으면 나중에 질문한다. 쌤 그게 잘 안 돼요. 다시 얘기해 줄게. 잘 안 되니까 공부하는 거야. 알겠니? 안다고 해서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건 천지 차이라고. 네가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수백, 수천 번 노력했던, 반복했던 걸 깡그리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애들이 몰라서 그걸 반복하겠어. 안 그래?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은 무의미한 거라고.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어쨌든 현재를 명확하게 인지하면 돼.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역순행적 구성을 활용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뒤에 거 만든 거야, 당연히. 됐니? 그리고 이런 구성 맞지? 너 이런 거 들어봤지? 선택지. 뭐 병렬식 구성 이런 거 들어봤지? 자, 이거 뭐야? 병렬식 구성 설명 하나 해줄게. 가장 좋은 지문. 적어라. 작년 6월 평가원 고전소설. 작품은 뭔데요? 기억이 안 나네. 됐니? 작년 6월 평가원 고전소설. 진짜 병렬식 구성. 병렬식 구성이 뭔데? 일반적으로 병렬식 구성은 같은 시간 내에, 시간층에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울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적는 거야.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소설은 이렇게 적어야 되지. 아, 병렬이라고, 양옆에 적어야지? 이렇게 적는 거 봤나? 맞잖아. 이해돼? 아니. 시간의 질서와 글이 흘러가는 순서를 동일시하면 안 돼. 역순행 내가 옛날에 설명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글이 진행되는 순서와 시간의 순서가 같은 거야. 옛날에 이렇게 설명했거든. 쭉 내려와. 쭉 가. 맞지? 이게 순행이야. 그럼 역순행은요? 글이 진행되는 순서와 시간의 순서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가 다른 거야. 이게 역순행이잖아. 됐니? 병렬은요? 병렬은 아까 얘기했잖아. 동일한 시간 층위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보여줄 수는 없잖아. 아니 드라마면 보여줄 수 있지. 어떻게 보여준대? 2분할로 보여주면 되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울산입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지. 근데 소설은 반으로 쪼개까. 그럴 수 없잖아. 알겠니? 같은 시간층인데 여기서 일어난 것과 여기서 일어난 걸 앞뒤로 적어놨다. 이게 일반적으로 병렬식. 얘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됐나?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병렬식 구성 나오잖아? 그냥 째고 시작한다.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 이걸 물었겠네요? 당연하지. 이게 물었다. 이게 정답이었거든. 자, 그 다음. 이해된 여기까지. 이렇게다. 정말 이게 특이했거든.
이렇게 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지. 뭐 이거 구성 말고 액자식 구성 뭐 이런 거. 됐니? 이런 것들. 뭐 피카레스크식 구성, 옴니버스식 구성 안 나온다. 이딴 거. 됐니? 됐지? 그러니까 이런 것 이해했지? 이런 것들이야. 나머지 다 입체다 이런 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구성은 이건 소수성 특징에서밖에 안 모르니까 그 작품이 독특한 구성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읽어내야 된다. 알겠니? 그러면 한 문제 맞췄다고 생각하면 된다. 넘기기.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성했고 그 다음에 소재의 의미. 이거는 알겠지? 시험 문제에서 핵심 소재는 밑줄 치거나 알다시피 박스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맥락으로 물으면 된다. 그냥 맥락이야. 무조건 맥락이다. 소설에서 말하는 맥락은 사건의 맥락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의미가 결정되어 있는 건 없다. 맥락에 따라 하는 거야. 공간의 의미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시공간적 배경도 마찬가지야. 시공간적 배경도 그게 어떤 시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가 나오면 확인만 하면 돼. 알겠니? 그리고 만약에 공간이 중요하다. 그럼 밑줄 쳐놨거나 박스 쳐놨다. 그걸 활용해야 돼. 무조건 활용해야 돼. 된 여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요걸 확인하고. 됐지? 이걸 고전소설 할 때는 얘기한다고. 고전소설 할 때는 시공간적 배경이 잘 없다. 그냥 지명이나 그걸로 알 수 있어. 이해된 여기까지. 응. 배경 묘사가 잘 없다고, 고전소설은. 그러다 보니까 배경 묘사가 나오면 시험 문제로 보통 묻는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체 이런 것들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알겠지? 요새 이런 거 잘 안 물어. 문체 있지? 구어체의 반대가 뭐야? 문어체지. 그렇지. 이해된 여기까지. 근데 현대소설은 다 뭔데? 구어체야. 도대체 현대소설에 구어체 아닌 게 어딨니? 이해됐니? 그럼 문어체가 뭔데요? 고전소설에 문어체 이런 거 있지? 집에 가더니라. 알겠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는 이렇게 하더니라. 이런 식으로. 얘는 여기까지. 이런 게 문어체지. 네 말할 때 이래 말하나? 난 집에 가더니라. 이렇게 말하나? 문어체가 옛날 한문 문장 쓸 때의 체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대소설은 다 구어체다. 알겠지? 신경 쓰지 마. 그 다음에 거기 시험 문제 가끔 있듯이 간결한 문체를 활용하여. 이게 있잖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신경숙의 외딴방하고 그 다음에 작품이 어젠 다 생각났는데 생각이 안 나. 신경숙의 외딴방하고 하여튼 있는데 간결한 문체가 나오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수식어가 없다 거의. 알겠니? 그리고 그 문장이 이렇게 흘러가. 그는 집에 갔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밥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끊어져.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판단하면 딱 보여.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 간결체의 반대가 만연체고 이런 건 몰라도 된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이해된 여기까지? 그러니까 간결한 문체는 수식어가 많이 없고 보통 전쟁 장면에서 간결한 문체 쓰면 뭐가 느껴지겠어? 속도감이 느껴진다. 생각을 해봐. 그는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의 목을 쳤다. 그리고 뭘 했다. 그러니까 속도감이 느껴진다. 얘는 여기까지. 그거는 보고 판단하면 된다. 알겠니? 그리고 간결한 거 딱 보면 알아.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게 내가 일단은 현대소설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 이론. 여기까지.